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게이밍팀 팀장을 맡고 있는 안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젠팟의 조광래 CTO님을 좀 모셨는데 혹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CTO님. 네, 젠팟 CTO 조광래입니다. 일단 오늘 아까 두 번째 기술과 관련된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패널 톡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CTO님 일단 앞서서 먼저 젠팟에 대한 간단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젠팟은 PC에서는 웹보드라고 불리는 게임 장르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소셜 카지노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글로벌에서 지금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게임 서비스만의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CTO로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만약에 RPG를 예로 들면 동접이 10만이 들어올 거다 예측을 해서 서버를 1000대를 넣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동접이 5000밖에 안 돼요. 그럴 경우에 그걸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스케일링을 시켜서 다 줄여내야 되는데 클라우드가 있기 전에 그걸 IDC를 통해서 직접 하는 시절에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페인 포인터였고요. 또 흥행이 너무 잘 돼도 문제예요. 그 속된 말로 보면 대기 큐에 쳐 뜨고 계속 큐에 기다려야 되고 로그인 이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걸 점수를 내야 되는데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힘들었는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없을까를 계속 고민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서비스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서비스 통합을 트래픽이 떨어지면 또 서버를 통합합니다. 그 다음에 큰 리전이 뭔가 테리토리가 오픈되면 또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가 또 바뀌는데 계속 이런 변경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계속 힘들어요. 즉 신속하게 의사결정은 일어나는데 인프라가 얼마나 빠르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게임 서비스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밑에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의 탄력적 변화가 필수. 요거를 좀 고려하셔서 젠팟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의 그 전략을 좀 갖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뭐 그 이유를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페인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죠. 예,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서비스 초기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변경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특히 인프라 담당자인 시스템 엔지니어를 통하지 않고 프로그래머가 직접 인프라를 직접 핸들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사실 관제가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관제 솔루션으로 관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관제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클라우드는 이런 것들이 대시보드화 돼 있고 잘 돼 있더라. 이것도 인지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서비스가 아까 줄거나 늘거나 비용을 통제해야 될 환경이 반드시 생깁니다. 특히 사업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인프라 비용에. 그럴 경우에 합리적으로 저스피케이션을 하면서 이 코스트를 세이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명하게 관제가 돼서 현황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든 서버가 저희는 온프레임에 다 있었고요. 대부분의 오피스들도 다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클라우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이렇게 된 이상 우린 클라우드로 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전략을 수립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벌써 저희랑 같이 하신 지도 이제 한 4년 이상이 되셨는데 뭐 그 당시에도 AWS나 GCP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애저를 쪽 선택해 주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예, 한국 게임 개발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훨씬 1세대는 80년대 후반도 있는데요. 신검의 전설 이런 걸 안 들어보셨을 건데 아마 그런 태초에 오래된 80년도 후반에가 1세대예요. 그때부터 쭉 게임 개발이 도서 시절부터 있었고요. 윈도우즈에 와서는 대부분 지금 기술에는 이런 아래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MS 솔루션하고 굉장히 붙어서 협업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유저들 데스크탑이 도스였고 윈도우즈였잖아요.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윈도우즈 게임 서버를 썼습니다. 그 사유가 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HTTP 프로토콜이 아닌 대부분의 게임들은 TCP/IP 소켓 통신으로 다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소켓의 I/O 모델 중에 IOCP라는 걸출한 퍼포먼스가 좋은 모델이 있었어요. 요게 윈도우즈 서버에 있었던 거고 비주얼 C++를 통해서 보통 핸들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갔고 특히 다이렉트X라고 불리는 다이렉트 2D, 다이렉트 드로우, 다이렉트 사운드, 다이렉트 인풋 같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PC 게임 시절에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가지고 대부분 게임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하고 굉장히 친숙했기 때문에 에즈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클라우드 세상이 되면서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원래 개발하던 개발 환경 그리고 인프라맨들이 쓰던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많이 부르죠. 그 시스템 엔지니어들의 영역이 점점 오버랩되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프로그래머들이 예전에는 서버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서버 주세요 이름 나오고 앞에 LB 놔주세요 하면 놔주고 그냥 거기다 놓고 바이너리 디플로이먼트하고 그냥 썼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어플리케이션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장비 줬으니까 끝이야. 왜 자꾸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프로그래머들이 네트워크라든지 인프라를 모르면 코딩을 못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솔루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면 뭔가 레코멘데이션도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데 뭔가 그래도 이때까지 한 거 보면 MS 솔루션이 더 익숙해 우리한테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에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 개발 환경부터 서비스 인프라, CI/CD, 보안, 데이터까지 모든 파이프라인을 관통해서 심리스하게 매끄럽게 통합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익숙함, 통합의 편의, MS의 오래된 기술 지원 노하우, 요걸 믿고 저희는 에저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 개발 환경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 이루는 전체 데브옵스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모든 것들을 다 통합을 해주셔서 통합이 매끄러워서 에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 젠8에서 진짜 현재 개발하고 운영하시는 환경이 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환경, 즉 개발 환경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게임 유저들이 PC에서는 윈도우즈를 쓰고 있고요. 모바일은 대부분 안드로이드 아니면 아이폰이기 때문에 이런 OS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게임 서버는 저희는 윈도우즈로 돼 있고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엔진 같은 경우에는 PC는 전통적인 DX나 GDI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와서는 렌더링 엔진은 유니티 3D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합 개발 툴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주축으로 쭉 이렇게 나열된 걸 사용하고 있고요. 코드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Git을 사용했고 에즈를 도입하던 그 타이밍에 GitHub 엔터프라이즈를 같이 도입해서 변화를 꾀했습니다. 랭귀지는 원래 게임은 비주얼 C++ 내지는 C++ 말고는 거의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유니티를 사용하면서 지금 C#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웹은 자바와 C#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과 스칼라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웹 백엔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ASP.NET Cor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 Core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리눅스에도 디플로이먼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기존에 MS에서 C#으로 개발하셨던 분들이 리눅스 머신으로 디플로이먼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Vue.j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하고 매칭돼서 서브 사이드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Next.js를 같이 지금 버무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CI/CD 경우에는 에저를 사용하고 만약에 MS 솔루션과 플랫폼에서 뭔가를 한다면 당연히 에저 데브옵스가 현재까지는 매우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직접 사용해 본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정은 대부분 보면 회사들이 인정을 다 따로해요. 지라 인정은 아틀라시안 거, 요거는 저거, 뭐 요거는 전부 달라. 그래서 누가 입사를 하면 계정 만들어 주세요 하면 사내 계정 만들 거면 한 20개야 그냥. 그럼 계정 담당자가 죽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통제도 안 돼요. 결국 저희는 클라우드로 가면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전체 시스템을 이 인정 하나로 인테그레이션을 다 했습니다. 요것만 고치면 끝이에요. 입퇴사할 때. 예, 그리고 모니터링. 요거 서버 사이드 개발자들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애저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인데
로깅을 해야 되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덤프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 덤프를 원격에서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조금 비싸요. 예. 예, 그거는 알아서 깎아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에즈 로직 앱스를 통해서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고 요거는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로직 앱스를 통하면 서버 사이드는 해결이 되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도우즈에 가 있는 파워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을 쓰면 상당히 유용하게 다 엮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중소기업, 그러니까 뭐 소규모 게임사나 뭐 스타트업들이 또 가장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측면이 저기 있는 CI/CD 측면이 될 텐데 저희가 젠팟이 그런 CI/CD를 정말 잘 구축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CI/CD의 핵심은 간단해야 된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코드가 기세 커밋이 돼서 리비전이 확정돼서 머지까지 다 끝났어요. 자, 누구든 그러면 대표이사가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가서 클릭하면 빌드 돼야 됩니다. 뭔가 거기에 다른 걸 되면 안 돼요. 그게 기본인 겁니다. 자, 디플로이먼트도 어떻게 돼야 되냐 배포하는데 그냥 가서 누르면 돼야 돼요. 요게 제일 핵심이고요. 보통 협업에서는 CI, 보통 빌드죠. 빌드까지는 자동화를 하는데 배포까지 자동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사고 날까봐. 빌드는 자동화해도 그냥 빌드 돼서 거기 아티팩트가 떨어지면 것인데 배포는 해놨다가 만약에 라이브에 나가버리면 잘못된 거면 이거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도 애저 도입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CI까지만 자동화를 내놨는데 애저를 도입 이후에 CD까지 완전 자동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서 배포를 할 때 승인을 받게 할 수 있어요. 팀즈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메일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주니어 개발자가 빌드를 하고 그 아티팩트를 배포하겠다고 눌러요. 그러면 팀장한테 1차 승인, 실장한테 2차 승인, 둘 다 승인이 떨어져야 배포. 이런 식으로 달 수 있고 둘 중에 한 명만 승인해도 배포. 이렇게 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요. 요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포를 자동화 시켜놔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책을 세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배포 지옥에서도 해결이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네, 그리고 요즘 이런 개발 환경하고 서비스 환경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보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젠팔에서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분이 있는지 하고 또 이런 분들 어떻게 또 처리하고 계신지를 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게임 쪽은 재화의 가치가 유무형적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해커들이 노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다 퇴근한 밤 사이에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요. 주로 새벽에. 예, 그래야지 들켜도 빨리 조치가 안 되니까요. 저희도 공격을 많이 받았고 온프레임 쓸 때 그걸 방어한다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펼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면서 시큐리티 방면을 처음부터 다 쌓아 올렸습니다. MDATP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협들을 갖다가 탐지를 하고요. 에즈 시큐리티 센터, 센티널 등을 통해서 그 로그를 분석하고 감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보통 위협이라고 생각하면 서버에 누가 해커가 들어와서 해킹하면 어떻게 이걸 걱정 안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해커들의 루트는 IDC를 바로 뚫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오피스에 있는 개발자의 데스크탑을 먼저 해킹해요. 그걸 통해서 꼭 메모를 해놓지 말아야 되는데 비번을 거기 적어놔 또. 그걸 보고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서비스가 해킹을 안 당하게 하려면 오피스, 사무실 보안, 데스크탑 보안이 첫 번째로 돼야 돼요. 예, MDTP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DB-ID 패스워드 막 적혀있어. 포스트잇에 막. 누구나 다 알아. 그 다음에 코딩 안에 하드 코딩 해놨어. 아이디 비번. 안 됩니다. 요거 키볼트를 쓰시면 개발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디 비번을 얻어와서 DB에 접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에즈에서는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볼트를 사용하시면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 자체가 스티링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사내 네트워크에 보면 팔로알토 같은 파이어월들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생성되는 각종 해킹 탐지 로그들을 수집해서 센티널 쪽으로 올려서
로직 앱스를 통하면 파이어월도 자동으로 IP가 잠기게끔 그런 식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피스 365도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문서 보안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심리스하게 쭉 다 컨디셔널 액세스 기반으로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완벽하게 거의 구축했습니다. 99%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마도 기술의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요. 게임이 런칭하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요즘 가장 중요한 게 그 게임과 관련된 여러 데이터 분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젠팔에서는 그런 데이터 분석 관련돼 있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좀 잡고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예전에 이걸 도입할 때 시냅스 애널리틱스라는 게 없었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요 솔루션구나 AI에 다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각각 다 따로 돼 있었거든요. 구축할 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제일 앞단에 서버가 쏘든 클라이언트가 쏘든 걔들을 게더링 해가야 됩니다. 누군가 그 로그를 수집하는데 요거 이제 로그 브로커죠. 그냥 단순하게 받기만 하는 거예요. 리시버를. 그 다음에 거기서 받아서 큐에 쌓아야 됩니다. 쌓고 요걸 갖다가 적재를 해야 되는데 요런 수집을 큐를 에즈 이벤트 허브를 통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보관은 블록 스토리지를 통해서 산벌 복제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실시간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해서 배치 파이프라인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전개로 갈 때 뭔가 이걸 컨트롤링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자체는 에즈 데이터 팩토리를 통해서 저희는 하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적재된 걸 처리하고 분석하는 건 에즈 데이터 브릭스를 통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굉장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동접, 실시간 결제, 그 다음에 통화량이 갑자기 뭔가 분석했는데 급등해요. 그러니까 리니지를 치면 제가 이 아저씨 같은 약간 표현할 것 같은데 리니지 아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재화가 이게 갑자기 붙는다든지 통화량이 작아지면 이상징후거든요. 이런 것들을 디텍팅 하려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라인에는 Edge Data Explorer를 ADX라고 불리죠.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DW는 전통적인 SQL 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L 같은 경우에 Azure 머신 러닝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는 게 유저들의 리텐션, 그 다음에 이 아이디의 유저가 이 행태를 분석했을 때 이탈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재결제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AI 작업을 해가지고 서비스에 계속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도 역시 CI/CD를 통해서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완전 노가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Azure DevOps를 통해서 MLOps 쪽을 지금 조금 드릴다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젠파 조광래 CTO님 모시고 정말 게임사에서 어떻게 하면 애저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을 좀 들어봤고요. CTO님 오늘 좋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